비오는 쩐의 전쟁이기도 합니다. 네, 재산 분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경험적으로 보면 이 재산 분할이야말로 쉽게 합의가 잘 되지가 않습니다. 어디까지를 해야 될지, 얼마를 해줘야 되는지, 작게는 수백만 원부터 많게는 뭐 수억 원까지 되니까 네. 도대체 재산 분할을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게 이제 재판에서 제일 중요한 쟁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재산 어떻게 잘 관리하고 계십니까? 저는 주로 제 명의이긴 한데요. 네. 이런 얘기를 가끔 하곤 해요. 만약에 아내랑 뭐 나중에 뭐 그런 일이 만약에 생긴다면 나는 다 주겠다. 난 다 주겠다. 진짜지? 난 또 네. 벌면 되니까. 아, 네. 네. 다 주겠다. 네, 왜냐하면 이거 저기 녹화된 거 계속 남아있는 거 아시죠? 네. 그동안에 네. 행복하게 그리고 뭐 제 아이와 이렇게 그런 것만으로 감사하니 아니 내가 귀책 사유가 생겨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아. 난 다 주고 그냥 새로 시작하겠다. 오. 뭐 이런 그냥 말들을 한 적은 있는데 차는 그러니까 차랑 원룸 하나 정도만 차는 못 버리는 거. 하나 정도만 이렇게 냅두고 네. 뭐 그런 일이 없어야죠. 네. 박강현 씨 같은 분만 계시면 변호사들이 굶어 죽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한참 우리 이렇게 알콩달콩 살고 계신 우리 이지혜 씨는 어떨지 궁금해요. 저는 지금 결혼 13년 차거든요. 아, 네. 신혼 때랑 지금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신혼 때는 저도 회사에 다닐 때여서 남편이 그냥 저한테 카드를 주면서 본인의 벌이는 다 생활비로 쓰고 제 벌이는 다 저축을 하자고 했어요. 네. 근데 그러고 나서 제가 회사를 나오게 되고 활동을 달리 하게 되면서 벌이가 좀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각자 관리하고 있어요. 네. 요새 이렇게 이지혜 씨처럼 사시는 부부가 진짜 많으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맞벌이가 많이 되다 보니까 한 사람만 누군가 계속해서 부담을 하는 게 아니고 각자 조금 역할을 공평하게 나가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요. 이제 월급에 얼마를 내서 생활비에 쓰자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 같습니다. 재산 분할이라는 것은 부부가 결혼 생활 중에 모은 공동 재산에 대해서 누가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보고 나누자 하는 게 이제 재산 분할의 핵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재산을 두고 이거를 특유 재산이라고 주장하는 쪽과 공동 재산이라고 주장하는 쪽과 여러 가지 문제가 많죠. 그래서 오늘 재산 분할에 대해서 한번 궁금증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혼 전에 산 주식이 결혼 후에 올라서 차익이 많이 발생했다. 그거 분할해야 됩니까? 재산의 발생 시점, 재산의 형성 시점은 결혼 전이에요. 그런데 이 주식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은 결혼 이후란 말이죠. 이런 경우에 정말 많이 싸웁니다. 왜냐하면 발생은 특유 재산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공동재산으로 되어 가고 있는 중이란 말이죠. 자, 이럴 경우에요. 혼인 기간이 짧으면 특유 재산 쪽으로 결론이 많이 납니다. 그런데 혼인 기간이 어느 정도 지속이 되면은 부공동재산 쪽으로 결론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많이 있었던 사례가 뭐냐면 아파트 당첨이 됐어요. 분양 계약이 당첨이 됐는데 그 계약 시점과 중간에 중도금을 계속 넣은 시점이 결혼 전후가 달라질 경우에 이거를 부공동재산을 넣을 것이냐 아니냐. 그리고 또 작년 재작년에 부동산 시세가 엄청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프리미엄이 많이 붙었어요. 이게 재산 분할 대상이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고 있어서 결혼 전에 산 주식도 재산 분할 대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즘 많이 하는 암호화폐도 가능한가요? 암호화폐 요새 핫합니다. 예. 네, 암호화폐의 경우에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가 많은 게 그 암호화폐를 산 그 자금이 어디서 왔느냐. 생각을 해보면 공동생활 중에 마련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부인이든 남편이든 그렇게 암호화폐를 살 수 있었던 것은 다른 배우자의 노력과 기여, 가사노동, 육아노동 뭐 이런 게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럴 경우에도 당연히 재산 분할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산 것까지는 내가 알고 있는데 얘가 지금 얼마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팔았으면 팔았다는 증거를 내놔라. 손해가 났으면 손해가 났다는 증거를 내놔라 라고 요청을 하지만 그게 실제로는 조회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와 관련해서 재산분할 다툼이 늘어나고 있는 게 미국에서 통계를 보니까요. 이 암호화폐와 관련된 그 자산의 규모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서 뭐 우리나라 돈으로 보니까 한 2,000조 정도 규모로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도 요새는 젊은 친구들이 암호화폐 하나 정도는 뭐 투자를 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화장실에 들어가면 화장실에서 안 나오신대요. 암호화폐 시세를 확인하느라고. 이렇게 이제 지하 경제로 들어가서 추적하기 어려운 재산들이 규모를 측정하기가 어려워서 그게 문제이지 분할 대상에는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 암보험 같은 것도 재산 분할이 가능한가요? 뭐 예를 들어서 유방암에 걸려가지고 내가 수천만 원의 돈을 받았어요. 근데 이거 지금 내가 남편 때문에 아파가지고 스트레스 받아서 나온 암보험인데 이걸 재산 분할해야 되느냐. 근데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사고로 발생된 보험금 이거는 재산분할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안 들어가는데 그동안 부어온 적립식 보험금, 저축성 보험금 이런 것들은 재산분할 대상에 들어가죠. 그래서 어떻게 기준을 하냐면 이 보험을 지금 해지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얼마냐 이렇게 해서 그 금액을 재산분할에 넣어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보험금 같은 경우에도 남편이 보험금을 다 불입해줬다. 그러면은 그게 재산분할 대상에 또 예외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네. 자, 그 중에서도 재산분할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게 있습니다. 최근에 좀 이슈가 됐는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혹시? 땅. 네. 복권. 딩동댕. 진짜? 네. 역시 로또 진행자시니까. 그러시구나. 네. 제가 이거는 방송 나갈 때 질문을 참 많이 받는 건데요. 이게 금액이 왜냐하면 우리 부부 재산은 예를 들어서 1억인데 로또 당첨금은 10몇 억이에요. 그러면 이게 재산분할 대상이 안 되면 사실 재산분할 할 게 없는 거죠. 그런데 로또 당첨금에 대해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10년 차 되는 부부였는데 남편이 전문직이었어요. 남편이 자기가 갖고 있는 돈으로 로또를 샀는데 진짜 당첨이 된 거예요. 무려 20억 원. 무려 20억 원. 근데 이 부부는 남편이 전문직이지만 실제로 두 사람의 재산은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부인이 남편이 이제 20억 원 되니까 와 나도 한번 좀 명품 시계도 사보고 싶고 그죠? 20억이나 됐는데 여보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겼는데 나 이런 거 하나 사주면 안 돼 했는데 남편이 안 되라고 거절을 한 거죠. 이건 내 돈이야. 내가 해서 산 거야. 그리고 그 돈을 전부 다 주식을 사버리고 그 이후에 일절 부인한테는 얘기도 안 하는 거예요. 알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갈등이 되고 해서 이혼 소송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쟁점이 된 게 이 로또 당첨금이 그리고 로또 당첨금으로 산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느냐였는데 어떤 판례가 나왔냐면 공동재산이 아니다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어떡해. 그래서 부인은 아니 이게 왜 공동재산이 아니에요. 내가 가사노동도 하고 육아노동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모은 거고 내가 남편한테 뭐 생활비를 많이 안 가져가니까 돈이 남아서 산 거 아닙니까? 라고 해서 공동재산이라고 주장을 했지만 그 부분을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로또 당첨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안 된다라고 판례가 났습니다. 아내 입장에선 너무 억울할 것 그죠?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그 로또 당첨금이 수십억 원이 되면서 남편은 사실 본인이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하고 다니는데 이 배우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더군다나 재산분할까지 안 된다고 하니까 네,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되게 이슈가 됐던 핫한 드라마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당첨이 되자마자 이혼을 바로 하려고 했던 남편인데
전혀 받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 그래서 이럴 경우는 로또 당첨했을 때 그 번호 적잖아요. 네네. 그런데 내가 그 번호를 남편한테 알려줬어. 같이 의논을 했어. 사러 가는데 내가 심부름을 갔다 왔어. 로또를 산 그 돈은 내 주머니에서 같이 나간 돈이고 뭐 이런 부분들을 상대방이 인정하는 내용이 있다면 그때는 예외적으로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재산 분할도 재판 사항 중에 하나여서 입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증거가 없으면 그걸 입증하기 어려우니까요. 혹시 당첨되신 분들 중에서 그런 거 기여하신 분이 있으면 반드시 상대방이 인정하는 거 문자나 뭐 녹음으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야, 머리 아프다. 네. 안 해야지.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긴 길을 넘어서 이혼 사건에서 제일 뭐 핫한 재산 분할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네 번째는 제가 정말로 좀 얘기 드리고 싶은 양육비에 관한 얘기를 조금 해봤으면 해요. 네. 아이가 이제 있는 상태에서 특히 미성년 자녀들이 있을 경우에 참 이 부분이 굉장히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 배드파더스 사이트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양육비 안 주나 보다.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들을 이렇게 공개하는 사이트가 발생했습니다. 2018년 7월인데요. 지금 이 사이트는 이제 한번 폐쇄되고 새로 이제 생긴 사이트고요. 처음에 사이트는 이제 이런 기초적인 내용도 거의 안 나와 있는 사이트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공개가 되니까 아무래도 여기 올라가신 분들은 자신의 명예가 훼손이 됐다고 그래서 화제가 됐는데 배드파더스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일이 있어서 제가 그 형사사건에 참여를 했는데요. 2018년이면 불과 한 3, 4년 전입니다. 그때만 해도 양육비라는 것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 줘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 인식이 없었어요. 그리고 가정법원에서조차 이혼 사건을 이제 판결하거나 조정할 때 아유 뭐 양육비 그거 어차피 못 받을 건데 뭘 그걸 가지고 조정을 안 하려고 하십니다 라는 얘기를 제가 들을 정도로 양육비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인식이 좀 없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사실은 이혼 사건을 많이 하는 변호사잖아요. 근데 이혼 사건을 하고 나면 대부분의 그분들이 저를 다시 안 만나고 싶어 해요. 그죠? 제가 무슨 좋은 인연이라고. 그래서 저도 사실은 제가 진행을 했던 제 의뢰인들이 그 이후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 방법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그때 이 배드파더스 사이트를 접하고 하면서 양육비를 못 받는 분이 80%에 이르게 된다는 걸 저도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무죄 변론을 하고 법이 개정이 돼서 저는 조금 나아졌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최근에 2021년에 조사했는데 여전히 80%에 이른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가슴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양육비라는 것은 미혼 배우자에게 주는 돈이라고 생각해서 안 주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양육비는 그 배우자에게 주는 돈이 아니라 아이에게 줘야 되는 거죠. 심지어는 어떤 경우도 있냐면요. 반려동물이 있는 경우에 헤어지면은 이 반려동물한테도 양육비를 줘야 된다는 판례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에요. 진짜요? 와. 왜냐하면 맨날 같이 있으니까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 반려동물도 면접 교섭을 할 수 있는 걸 정하고 있는 것이 우리 요새 가정법원의 실정입니다. 그래서요, 애완견의 경우에 한 달에 양육비 10만에서 15만 원 정도. 면접 교섭을 뭐 2번 정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내 자녀인 경우에 왜 그거를 지급하지 않는지 정말 가슴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오죽했으면 아버지를 고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아버지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해달라고 고소를 한 겁니다. 중학교 1학년인 14살 김모군. 4년 전 이혼한 뒤 한 번도 양육비를 주지 않은 친아버지를 아동학대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검찰에 직접 고소장을 냈습니다. 지난 3월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엄마와 함께 찾아갔다가 무단 침입으로 신고를 당한 게 계기가 됐습니다.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은 그 사람이 오히려 저희 엄마께 주거 침입이라며 신고를 하는지, 그리고 왜 그 사람은 그에 대해서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는지 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을 뒤져가며 아동복지법을 공부했고 직접 고소장을 썼습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행위는 저희를 유기, 방임하는 행위이고 건강, 복지, 정서적 발달을 저해하는 신체적, 정신적 학대 모두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똘똘하네. 제 친부가 제발 저의 입장을 한 번이라도 생각했으면 합니다. 네.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떠세요? 마음이 아프죠. 뭐. 네. 예, 예. 지금 이 아이가 아버지를 고소하기까지 이르렀을 때 얼마나 많이 이렇게 상처를 받았을지. 당시에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고소를 했는데 이 사건은 무혐의로 결론이 났거든요. 근데 이제 그 법조문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신이 보호를 하고 있는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을 경우에 처벌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혼 사건에서 이 아버지는 양육자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양육자가 아닌 사람이 이렇게 방임하는 것은 아동복지법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무혐의 처분이 났어요. 그런데 양육을 하지 않는 아버지도 아버지잖아요. 그러면은 이 아버지란 이름으로 친권자이기도 하니까 보호의 의무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저는 이게 아동 학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명문의 규정상만 가지고 처벌을 하지 않았거든요. 처벌법은 있는데 이 아이가 고소한 그 아버지한테는 네. 그게 해당이 안 된다. 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법 개정을 많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이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에 대해서 운전면허 정지, 그다음에 출국 금지, 그다음에 직장이 있으면 직접 그 고용주에게 내가 양육비를 달라라고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이 됐고요. 감치 명령을 받았는데도 1년 이상 이렇게 양육비를 안 주면 이제 드디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조항이 만들어져서 최근에는 가능성은 열렸는데요. 당시만 해도 이거와 관련해서 처벌할 방법이 없어서 이에 대해서는 무혐의가 나왔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직접적으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에 형사처벌을 하는 그런 조항이 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혼하면 양육비 주느라고 파산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양육비와 관련해서 국가에서 굉장히 제도적으로 많이 관심을 가졌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형사처벌이 뭐 어떤 주는 14년까지 될 정도로 그렇게 처벌하고 있고 벌금형이 있고 그 전에 이제 운전면허 정지, 출국 정지일이 다 있었는데 우리는 이제야 도입이 된 거라서 많은 분들도 이와 관련해서 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양육비뿐만 아니라 이 아이가 이제 아까 고소장이 있는 것도 보셨지만 이 아이의 마음속에 어떤 상처가 있겠습니까? 이 양육비를 주지 않은 상처는 내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상처를 갖는 거거든요. 이 면접교섭과 양육비는 이혼한 배우자 내 권리가 아니에요. 아이의 권리예요. 아이의 생존권이고 아이를 위한 부분이라는 거 좀 이렇게 우리가 인식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어떤 판례가 등장을 했냐면 제가 그 판결문을 접하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안 줘도 된다 이렇게 합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돈이 좀 필요하게 된 거예요. 특히 고등학교 가면 학원비도 많이 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양육비를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편이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 너 나한테 안 받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너의 합의가 있으니까 난 양육비를 줄 수 없어.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뭐라고 했냐면 최근에 어떤 판례가 등장을 했냐면 제가 그 판결문을 접하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안 줘도 된다 이렇게 합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돈이 좀 필요하게 된 거예요. 특히 고등학교 가면 학원비도 많이 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양육비를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편이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 너 나한테 안 받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너의 합의가 있으니까 난 양육비를 줄 수 없어.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뭐라고 했냐면 당시의 어머니가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고 한 것은 아이의 복지에 반한다. 그래서 어머니의 합의가 무효다. 어머니의 합의가 무효다. 그래서 양육비를 줘라. 이렇게 판례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이제 아직은 대법원까지 가지 않은 사안인데요. 이제 그만큼
양육비라는 거, 면접 교섭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를 충분히 이해한 판결이죠. 그래서 정말 환영할 만한 판결이 나와서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좀 드리고요. 주위에 혹시 그런 분들이 있으시면은 그러니까 양육비나 면접 교섭 이런 것들은 본인의 그런 감정상의 문제랑 좀 구별해서 아이 기준으로 좀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